조금만 더 볼 줄 아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안 하죠. 이거는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요런 것들을 좀 해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시장은 이제 저점에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많이 떨어져도 2000선 초반이면 충분하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은 아마 11월 달에 FOMC에서 약간 그 긴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완화시키는 커멘트가 나오면 그때는 좀 돌았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번 주에 제가 시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번 주 제가 시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요거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니까 요게 이제 특이한 형태의 흐름들로 이렇게 보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특이한 형태니까 요거를 좀 느낌 보고, 이번 주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시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었는가 하면, 어,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은 박스권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게임스, 낙폭과의 성장주들이 대부분 다 지수는 2100선에 잡아놓고 가격대가 1800선 가격대에 진입해버렸던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은 박스권에 묶여놓고 어, 가는 종목만 상승하는 장세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시장을 보면서 또 제가 데이터를 넣어야 되겠지만,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가는 종목만 가는 상세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형태의 흐름이죠. 그러면, 어, 의외로요, 어, 지금 상승하고 있는 뭐 SK하이닉스, 어,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좀 힘들고 SK하이닉스나 LG에너지 솔루션 이것들을 땡기면서 지수를 견인해가는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체감 지수가 그렇게 좋게 못 느끼는가 할게요. 그죠? 그래서 이번 시장 물론 이제 낙폭과대도 올라오겠지만 그러니까 현재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위주로 시장이 지수를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이 테마주들도 한미 글로벌 제외하고는 그렇게 막 크게 올라간 종목도 없어요. 그러니까 테마주 장세가 시들시들하죠. 어, 2차 전지는 좀 그나마 왔다 갔다 해서 좀 괜찮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테마주들이 좀 시들시들해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외국인들이 이번 달 들어서 꽤 많이 샀거든요. 지금 보면 코스피가 외국인들이 지금 9월 29일부터 매수가 들어왔는데 9월 29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한 8,700억 정도 들어왔어요. 9월 29일부터. 그러면 이 9월 29일부터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되겠죠? 9월 29일부터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서에서 롱숏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다 이쪽 라인으로는 다 사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다요.
LG화학하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끌고 가는 거고. 어, 그죠? 그러니까 반면에 개인들은 네이버 막 이렇게 떨어질 때 이거 카카오 이런 것들 물타기 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개인들이 코덱스 선물 인버스 투엑스를 사기 시작해요. 아, 그러니까 좀 바뀌었죠. 개념이. 예. 그래서 요것도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거죠. 예, 그런 것. 그래서 이 두 종목들하고 LG에너지 솔루션은 얘가 사고 있죠. 그 다음 기관들이 레버리지 사고 있어요. 물론 이게 단기적인 형태로 거칠 수도 있겠지만 코스닥 레버리지까지 같이 사고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장에 대한 약간의 어떤 우리가 넣고 가는 형태 보면 이 풋옵션이 있어요. 근데 이게 풋옵션이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이게 9월 1일부터 아니요 아까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 같아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9월 21일부터요. 9월 21일부터 풋옵션이 개인들이 풋옵션이요. 1000억을 지금 갖고 있어요. 이렇게 풋이에요. 풋. 콜 아니에요. 풋이에요. 풋옵션. 1000억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반응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 개인들하고 외국인들 다 풋옵션을 이렇게 반대로 지고 있고 콜옵션을 보면 또 반대예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개인들은 굉장히 풋옵션 쪽에 투기적인 포지션을 지금 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이러면 시간 가치를 죽이기 위해서라도 시장이 안 빼죠. 왜냐하면 어차피 다음 주 목요일 13일 날이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13일 날까지만 시장을 안 빼버리면 개인들 다 깡통 나요. 시간같이 다 죽기 때문에. 또 하나는 선물을 보면 이게 21일부터 10월 7일까지니까요. 이걸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10월 7일까지 보면 이 개인들의 콜옵션이 이게 1080오늘까지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 외국인은 859억이고요. 매도를 하고 있죠. 금융투자도 392억이고요. 그 다음에 콜옵션은 반대로 보면 오히려 개인들 안 사죠. 이게 209억까지 팔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주장장 품만 사는 외국인들은 더 감쪽 콜옵션을 그 다음에 금융투자도 224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만 약간 좀 다른 금액이죠. 선물은 이걸 9일부터 봐야 되니까. 근데 보면 어제까지 줄었던 선물이 다시 늘어났죠. 좀 많이 확 줄었어요. 언제 한번. 근데 이게 19,000계약까지 9, 5, 3, 0 이렇게 해갖고 이게 대충 빼면 그래도 한 5,000계약 정도는 지금 플러스 한 5,200계약 정도는 지금 현재 플러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줄였다가 다시 이렇게 느리고 줄였다 느리고 막 그런 형태죠. 오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 섹터들의 개인들의 풋옵션이 너무 투기적으로 가 있어서 저것도 올리진 않겠지만 빼진 않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죽이려고 어떤 형태의 흐름들을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했을 때는 절대 안 빼겠죠. 이런 형태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수는 어, 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수는 한 뭐 정말 많이 떨어져 봐야 2,000선 초반 아까도 말씀드렸죠 초반에 혹은 2,100선 네. 그리고 상방은 한 2,500선 정도 이게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요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지금 낙폭과 대주는 완전히 이렇게 벗어난 형태죠. 얘들은 진바닥을 찍는 과정이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주도주는 뭐 그렇게 길게 나오진 않겠지만
단기적인 주도주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길게 보는 주도주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종목을 이제 교체하는 시기든지 신규 매수를 하는 딱 좋은 시기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수가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좋죠.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지수가 절대로 불리한 그런 그 위치에 있지도 않고 상황에 있지도 않죠. 그래서 저는 내년 연말까지는 한 2700선에서 2800선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 예. 근데 제 예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내년 상반기가 이제 고비죠.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부분이 있는데, 뭐, 이게 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 근데, 2000선 안 무너지면, 지수 떨어져 봐야 강한 종목들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한 종목들을, 이렇게 들로 교체 작업을 해야 되는 시기. 지수가 딱 그거 하기가 딱 좋은 지금 지수대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게 이제 메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인데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제가 특강을 하는데 15일 날 15일 날 토요일 날 특강을 하는데 이날 제가 주도주 10개 종목 제가 선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가총액이 왜냐하면 대형주 양세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좀 센 종목이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요. 중기적으로는 글쎄요.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됐나요?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했으면 그 다음은 이제 업종에 대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종목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업종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시작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업종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어떤 업종이 궁금한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지금부터 3시 30분까지는 업종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물려있는 성장주 얘기는 아까 다 했고요.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녹화 방송 보시면 돼요. 성장주는 오전에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다가 오늘 저녁에 올릴 거거든요. 졸개TV에 올리면 오늘 저녁에 다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이제 여기 졸개TV 보시면 되죠. 음...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는 예전에도 되게 좋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한 섹터라서 지금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것 때문에 약간 딜레이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죠.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쪽 섹터는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는 미래를 위한 섹터라서 괜찮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지금 수급이 좋잖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LG화학은 2차 전지 쪽은 아닌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체 저평가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2차 전지의 완성차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SK 에너지는 조금 좀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의 그 지금 암 인수하고 관련해서 이제 좀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인수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방향성이 갈릴 것 같은데 저는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그냥 하이닉스가 나아 보여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시스템 반도체가 지난번에 너무 많은 시세를 줬기 때문에 싸다는 매력도 별로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뭐 골라서 또 길게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DB 하이텍도 그렇고 시세가 너무 크게 한번 나버렸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오래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 인수와 관련해서 약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전은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원전 관련주가요. 요렇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전 관련주가 이렇게 설비하고 기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설계, 정비, 관리, 폐기 이런 게 있어요. 원전 관련주가 이게 총 세 섹터로 나눠서 이게 제가 종목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지금 계속 제가 이 테마주, 여기 있는 테마주가 미래 테마주예요. 뭐 또 스마트 팩토리하고 로봇 관련주를 또 다음에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여기다가. 근데 로봇 관련주와 스마트 팩토리까지 넣어놨는데 여기 다 안 들어가서 여기다 넣어놓으면 되는데 이걸 제가 따로 이렇게 빼놨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추세가 좋지가 않아요. 원전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거는 원전에도 있고 뭐 풍력도 있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설비 쪽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쪽은 다 들어가 있는데 보성 파워텍 이런 것도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테마의 느낌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글쎄요. 제 느낌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느낌상으로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은 뭐 주식이라는 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정책적으로 미는 거 제외하고는 원전의 모멘텀이 그렇게 큰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원전이 수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잡아서 그걸 한 3, 4년 안에 하기가 되게 좀 현실적으로 좀 빡신 섹터예요. 아시죠? 꼭 이루자님. 아, 그래서 저는 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원전은 정책적으로
직접적으로 어, 밀고 나가는 그런 모멘텀 말고는 좀 현실적으로 펀더멘탈로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펀더멘탈로 안 들어가면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시장 자체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섣불리 원전 관련 중에 테마주나 정책으로 가는 모멘텀 믿고 어, 그,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 막 이렇게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 그러니까 보면 다 그렇진 않은데 대부분 다 요 위에 있는 뭐 BHI 뭐 요런 거를 제외하고는요. 밑으로 가면 그렇게 재무가 좋은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아니면 원전만 이렇게 메인으로 하는 기업도 별로 없고. 근데 지금은 재무 안 좋은 거 하면 테마만 믿고 가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아시죠?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저는 원전은 좀 어,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고요. 어, 저는 태양광, 풍력, 수소는 종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거는 장기적이잖아요. 2030년까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먼 호흡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단기적인 호흡으로 가기에는 안 되는 주식이고요. 그러니까 먼 호흡으로 가는 종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죠. 근데 제가 이거를 놓고요. 제가 이걸 테마를 쭉 놨잖아요. 조선도 보면 선박, 기자재, 조선 기자재, 뭐 단열재 피팅 이게 다 제가 이 테마를 이렇게 분류해 놓고 제가 요거 하나하나의 수급을 다 분석하고 펀더멘탈이나 재물을 다 분석을 하거든요. 제가. 저도 좀 똘끼가 있어서 이게 똘끼라 그러면 안 되나? 예. 하여튼 다 분석을 하거든요. 제가. 예. 진짜 뭐 거짓말 하나 안 시키고 다 분석을 하는데 그 제가 이걸 넣긴 했는데 넣기는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어, 이, 이 사실 재무가 좋은 종목들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 섹터에서. 그래서 제가 웃자고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그러는 게 아, 1등주 고르기가 되게 좋겠다. 그러니까 친환경 섹터 중에서 나중에 1등주 그룹을 빼내기가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수급이나 아니면 재무가 좋은 종목들이 예,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좀 독특한 얘기긴 한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시장이 2000선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2500까지 갈지 뭐 그냥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좀 친환경 섹터 중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주식들, 괜찮은 주식들을 좀 이렇게 선별해서 매집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 원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테마주만 해서 가기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시장은.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런 시장 아니라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재무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 테마 쪽에서 다 제가 분류를 해놨는데 이 중에서 각 섹터별로 한 한두 종목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와닿는 형태의 재무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어요. 이해되시죠? 제 얘기? 예,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근데요, 2차 전지는, 제가 분석하잖아요. 친환경 섹터하고 다르게. 근데, 너무 좋아요. 예. 애플카는 요즘 조금 딜레이고요. 어,
폐배터리도 한때 유행했다가 조금 가고, 폐플라스틱도 유행했다가 좀 가고, 막 그러죠. 근데 확실히 2차 전지는, 어,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진짜로 재무 좋은 종목도 많고, 성장성 좋은 종목도 많고, 그러니까 역시 2차 전지는 섹터 전체가, 진짜 멀리 놓고 가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는 게 그냥 느껴져요. 아, 이거는 뭐,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예, 진짜 깔끔해요. 2차 전지는. 근데 친환경이라든지 원전 뭐 이런 거는, 종목 잘 골라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종목을 얼마나 잘 고르냐에 그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 그러니까 종목이 안 되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 저보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는 2차 전지를 제일 상단에 놓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를 제일 상단에 놓고 그 다음에 저는 2차 전지를 제일 상단에 놓고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원전 이렇게 놓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예. 뭐 여러분들하고 취향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놓을 것 같아요. 예. 됐나요? 뭐 적절한 답변이 됐나요? 예.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문제는 이쪽 섹터들은 그러니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쪽 섹터는 근데 만만치 않게 봐야 됩니다. 진짜로. 예, 예, 나중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나중에는 이렇게 터지죠. 예, 친환경 섹터는. 그래서 꼭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한 섹터 있나요? 다 물어보세요. 어차피. 예. 저도 공부해서 아는 것만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지 뭐 모르는 것까지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나요? 제가 요즘은 친환경 섹터나 이런 것 쪽에 제가 공부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먹거리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에는 좀 이제 한복에 갔지만 제 느낌에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 종목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조금 더 이제 세분화 시켜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공부를 하다 보면 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재밌는가 하면 이 아까 이제 2차 전지 섹터는 다 이렇게 재무가 좋은데 친환경 섹터는 그러지 않아요. 재무가.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어떤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 좀, 이, 이, 좀 잘 골라야 됩니다. 예, 느낌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친환경 섹터도 가는 종목들만 가는 장세지 다 가는 장세는 아닌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려야 이게 설명될 게 너무 많아갖고 로봇까지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요. 예, 이 로봇까지도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이 로봇주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는 대세인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번에 이제 기업들이 임금 상승이라는 그걸 보면서 이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임금이라는 거는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떨어져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하방 경직성이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경기가 이제 저성장 국면 이렇게 어제 이거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그 이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가 있어요. 레이 달리오라고. 그러니까 이 레이 달리오가 이제 70이 넘었잖아요. 49년생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제 완전히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역에서 이제 완전히 은퇴를 했죠. 레이 달리오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 임금 상승 얘기도 했고요. 근데 앞으로는 우상향을 그러니까 주식이 증시에서 우상향을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지난 몇십 년 동안 해왔던 그런 우상향은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 달리오가 그 얘기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그 증시의 우상향은 없다. 얘기했나요?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주식의 우상향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인플레이션은 이제 막 옛날처럼 2%로 떨어지지 않고 4, 5%로 고착된다. 그리고 성장은 저성장 기조 유지된다. 그리고 주식은 앞으로 20%가 더 빠져야 된다. 뭐 이건 맞을지 모르고 스태그플레이션은 2023년에 온다. 그러니까 2023년, 2024년 더 힘들어질 일만 남았다.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의 부작용, 실질 평균 소득이 계속 줄어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형태의 흐름으로 이게 이제 어떤 형태의 흐름으로 가는지를 제가 좀, 이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이게 어떤 형태의 흐름으로 갈지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보자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되게 이제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더 이상 그, 사람들을 고용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고용할 수 있는 섹터는 고용을 하겠지만 대부분 다 이제 로봇이나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를 가야죠. 이게 이제 대세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의 흐름이죠.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이게 대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최근 로봇 관련주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뭐 스마트 팩토리도 나중에 얘기 들어가야겠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갇히는 양상이 올 거고 이제 그게 아마 대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도 미래의 그런 섹터 중에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 저성장 국면에 가게 되면 기업들이 코스트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동차는 아까 말씀드렸죠. 공급망 병무 현상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관심을 보이는 건 저는 기아 차나만 관심을 보고 있다 하고 있죠. 딴 거는 별로 없고요. 바이오는 지난번에 제가 분석을 한번 했어요. 그 졸교 TV에 보면 여기 보면 지난번에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어요. 이게 요 때인가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바이오는 딱 하나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 그래서 그 바이오는 딴 거 볼 거 없고요. 딱 하나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바이오는 뭐만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어, 임상 실험이 이제 본격화 되는지 아닌지.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임상 실험이 거의 이제 한 번도 안 됐죠. 거의 이제 에, 폐쇄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보면 올해 3월 달에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미국의 아마케 이런 데서 임상 실험이 안 되니까 임상 데이터가 없으니까 발표를 해도 발표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유야무야로 다 넘어갔어요.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임상 이제 실험이 이제 서서히 되죠. 그래서 임상 실험이 본격화돼서 그래서 이번에 왜 에스모라는 유럽 아마케 있죠. 여기서 굉장히 발표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바이오는 참, 그러니까 임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우리가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그게 하반기가 됐기 때문에 바이오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학회 같은 게 딱 있으면 그때 기대감 때문에 확 올라갔다가 학회가 또 없으면 고사에 또 빠져요. 이렇게. 그러다가 학회가 또 가까워지면 조금씩 올라요. 이 바이오는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JP 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내년 3월 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 임상이 계속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오는 기업들이 내년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또 한 방 딱 터뜨리겠죠. 이번에 HLB처럼.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임상 실험이 본격화됐잖아요.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는 잘 봐야죠. 여기서 이제 원래 이제 그 임상 데이터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에 따라서 바이오는 이제 그 해 주도주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임상 실험이 안 됐기 때문에 바이오가 죽었었는데 앞으로는 바이오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에 블록버스트 그러니까 신약이 특허가 종료가 2개가 돼요. 스텔라부터 시작해서 2개가 돼요. 근데 그게 되게 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뭐도 되는가 하면 바이오시밀러도 되죠. 그죠? 이쪽도 그러니까 특허가 종료되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그거 이제 보통 제너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쪽 그런 걸 만들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 시장이 무지무지 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올해 하반기부터 임상이 막 풀려갖고 되게 임상 실험도 잘했고요. 내년에도 그렇고 이래서 내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어느 해보다도 더 기대를 많이 갖게 하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제가 볼 때 바이오 꼭 봐야 돼요. 안 보면 안 돼요. 네, 내년 상반기는 바이오주는 꼭 봐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임상 실험이 본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오는 종목들로 봐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다 정리를 해줬어요. 제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앞으로 바이오 기업 중에서 한 3배에서 5배짜리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능성 있는 종목 두 개를 제가 딱 발굴해 놨는데 그거 우리 유료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특강 때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특강 때 요거 얘기 드릴게요. 딱 2종목 정도 얘기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ABL 바이오 엄청 밀었잖아요. 근데 그게 뻥 터져갖고
근데 이제는 누가 저한테 HLB 어때 보이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HLB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오픈돼 버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별로 싫어합니다. 예. 감춰진 거 좋아하죠. 아, 그러니까 누가 오픈돼 버린 거를 저한테 자꾸 얘기하면 전 그런 거 별로 싫어합니다. 감춰진 걸 내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는 아마 제가 보는 두 종목 정도가 딱 제가 딱 이렇게 이게 고른 두 종목 있는데요. 그건 제가 다음 주 특강 때 한번 얘기 드릴게요. 예. 다음 주 특강 때는 딱 10종목만 제가 선별해서 얘기 드린다고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왜 그런지. 근데 바이오는 딱 두 종목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2의 HLB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딱 두 종목밖에 없어서. 근데 어쨌든 바이오는 이제부터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재밌을 거예요. 예. 나쁘지 않아요. 조선주는 제가 조선주를 만약에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 걸려요. 1시간. 근데 레고캠 바이오는요. 저 바이오는 저 회사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저 레고캠 바이오는 터지면 대박이고요. 안 터지면 영원히 못 가는 거죠. 적절한 비유인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 레고캠 바이오가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바이오로 성공한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처럼 가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수출을 통해서 받은 금액으로 이제 임상을 진행하는 케이스죠. 유일한. 근데 제가 저 기업을 제가 분석을 되게 해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레고캠 바이오. 예. 나중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들어오시면 얘기 드릴게요. 예, 신청하시면. 굉장히 독특한, 그러니까 저 기업은 제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본 적이 없는 비즈니스 모델로 가는 기업이에요. 예. 아니요. ABL 바이오와 같은 맥락이 아니에요. ABL 바이오는 제가 ABL 바이오도 제가 왜냐하면 이 바이오 얘기하면 또 끝도 없는데 제가 바이오를 지금 다 공부해놨기 때문에 ABL 바이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신약에서 가장 이제 전망이 밝은 분야가 이런 거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데 조선도 조선도 1시간인데 이게 신약에서 이제 전망이 가장 밝은 분야가 그러니까 즉 이게 글로벌 제약사하고 그 기술 수준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분야가요. 뇌 쪽이에요. 뇌. 유일하게. 그래서 그 뇌 쪽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서 했었어요. 원래.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차바이오텍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이게 학회에서 보면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이 나오면 그걸 이제 글로벌 대학에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근데 그때 ABL 바이오의 그 논문이 이게 논문에서 이제 임상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글로벌 제약사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효능이 컸었어요. 얘네들이. 플랫폼이지만 물론. 네. 왜냐하면 신약은 못해요. 우리가 삼상 이런 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사잖아요. 플랫폼을 사서
아니면 항체를 사서 항체 플랫폼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사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2상, 3상을 하거든요. 돈 많이 드는 쪽에. 근데 에이벨 바이오가 진짜 기술력이 좋은데 자금이 계속 메말라가.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들이 이제 애로를 한 거예요. 기술 수출을. 그 제가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돈도 없는데 무슨 자기들이 뭐 그러면 헬릭스면서 골 날라 그래요. 그래갖고 이거를 했는데 이게 대박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기술 수출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어, 이게 보통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기술 수출하면 뭐 1조 얼마에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술 수출을.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막 어머 대박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많이 알아서 그런 거 안 섞죠. 어, 근데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섞죠. 그래서 그 최근에 이게 기술 수출할 때 이게 어떻게 거는가 하면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일스톤 계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이오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속는 게 이제 이런 건데 이거 안 속으려면 이런 거에 절대 속으면 안 되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죠. 이게 마일스톤 계약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내가 총 금액이 만약에 1조 5천억에 기술 수출했다 그러면 이게 뭐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금을 얼마 주고 그 다음에 이거 플랫폼을 가져가서 글로벌 제약사가 하잖아요. 그래서 임상 1상에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에 이 기술 수출료에 한 30%를 주고 2상에 성공하면 또 30%를 주고 3상에 성공하면 나머지 이제 뭐 40% 원금하고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한 번에 주지 않아요. 글로벌 제약사가 바보입니까? 한 번에 주게? 안 줘요, 이런 거를. 근데 그래서 이게 애로 수출 금액이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플랫폼 기술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사기를 치는가 하면 뭐 어느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시를 낼 때 금액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알려드릴 수 없는데 지금 진행 중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100% 사기예요. 그리고 또 기술 수출에 대한 총액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주가 띄우기 위해서. 그 총액이 낮으면 이것도 거의 꽝이에요. 그러니까 총액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그 플랫폼 기술이 안 좋다는 얘기고 그 플랫폼 기술이 안 좋다는 얘기는 얘가 1상 성공, 2상 성공, 3상 성공으로 갈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계약금만 가고 뻥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글로벌 제약사에서 그냥 하나씩 그냥 독립영화 투자하듯이 하나씩 투자하는 케이스가 많죠. 근데 예전에는 기술 수출만 했는데 에이벨 바이오부터 어떤 걸 했는가 하면 이 기술 수출 금액을 받아서 이제 만약에 플랫폼 기술 수출을 해서 이제 그 글로벌 제약사한테 팔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글로벌 제약사가 임상하고 2상하고 3상 이제 얘네들이 임상을 다 하니까 돈은 얘네들이 다 내죠. 그리고 이게 좋으면 30%씩 받거든요. 근데 기술 수출 금액을 받아서 얘네들이 또 그 금액으로 자체적으로 임상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플랫폼에 대한 실험을 하죠. 그 왜 이런가 하면 전임상 때 이게 기술 수출을 하는 거랑 내가
이상까지 끝내서 이게 이상에 대한 데이터가 되게 좋아진 상태에서 기술 수출하는 거랑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기존에는 돈이 없으니까 기술 수출해갖고 계약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그 다음에 국내에서 전임상 단계에 있던 거를 일상으로 해서 일상을 또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가 ABL 바이오하고 레고캠 바이오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바이오 기업들은 전부 다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술 수출을 굉장히 잘했던 기업은 레고캠 바이오하고 ABL 바이오밖에 없죠. 그러니까 HLB는 아예 기술 따위 없고 그냥 자기가 삼성 가버렸고 신약 개발하려고. 근데 이제 삼상에서 임상이 데이터가 되게 잘 나서 그때 만약에 그 기술력을 글로벌 제약사한테 이제 팔면 대박 나는 거죠, HLB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삼상에 대한 기술력이 임상 데이터가 글로벌 제약사가 하는 임상 데이터보다 훨씬 더 효능이 좋다. 그 다음에 투여를 하고 나서 지속되는 시간이 짧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를 했을 때 좋으면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HLB는 기존에 일단 놔두고요. 근데 그걸 헬릭 스미스가 하려고 그러다가 꽝 났잖아요. 얘네들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얘네들이 돈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애들이 삼상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신약을 개발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는 헬릭 스미스의 문제는 이상까지 해놓고 그걸 팔았어야 돼, 기술 수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금이 쪼달리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HLB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한미약품, 그 다음에 유한약품, 유한양행, 그 다음에 오스코텍,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삼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삼상이 들어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삼상은 또 뭐가 문제인가 하면 신약이잖아요. 신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한미약품은 판매 허가도 받았고. 근데 문제는 신약은, 그러니까 삼상이 이제 끝나면 신약인데, 신약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 경쟁사 대비해서, 어, 이렇게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상에 대한 결과도 뛰어나야 되고 효능도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삼상이 성했다라고 해서 그걸 받아주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제 얘기? 예. 그러니까 HLB는 벌써 주가에 다 반영이 돼버렸고 삼상이 있으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ABL 바이오나 레고캠 바이오는 이제 기술 수출 금액을 받아서 이제 자기들이 이 전임상에서 했던 거를 임상 1상, 2상을 이제 좀 더 효과 있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단계고. 그렇죠. 그러니까 ABL 바이오나 레고캠 바이오는 터지면 대박인데 안 터지면 계속 고자리인 거죠. 쉽지가 않거든. 예. 근데 둘 다 기술 수출이 초대박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랫폼 기술을 인정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는 분 7번. 예.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는 이제 임상 실험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임상 데이터가 서서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내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부터는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코로나 때문에 임상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뭐 유명무실했는데 앞으로는 유명무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잘 봐야 되죠. 됐죠? 네. 바이오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공부를 해서 파고 들어가면 생각보다 재밌어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바이오는 생각보다 재밌어요.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내년 3월 달이 JP모건 헬스케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임상 데이터를 모으고 다니는. 그럼 1월부터 움직이죠. 보통 그 학회가 있거나 컨퍼런스가 있는 그 달에 2달 전부터 움직여요. 그리고 그 발표가 나면 쭉 올라갔다 그 다음부터 다음 그 학회 때까지 계속 빼요. 이렇게. 그게 바이오의 그 사이클이에요. 이해되시죠? 시원님.
그게 원래 바이오의 사이클이에요. 그 바이오는 1월 달부터 봐야 돼요. 학회가, 그러니까 아마케든 제이피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든 고 있는 한 2, 3개월 전부터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좀 나중에 공부하면 되게 좋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는, 이거는 너무 광범위해서, 이거는 섹터별로 접근해야 되는데, 조선주는요, 턴어라운드죠, 뭐.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언제 턴어라운드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죠, 본격적으로. 이 시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의 상승 시기죠. 현대중공업 이런 건 벌써 실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나 다른 조선주가 이제 언제부터 턴어라운드 되는가가 이제 가장 핵심이죠. 예. 그래서 조선주는 저한테 하지 마시고 저는 타이밍만 잡으면 되니까요. 조선의 국모 있잖아요. 엄경화 연구원. 그죠? 그러니까 이 엄경화 연구원, 이 엄경화 연구원에 보면 이게 그죠?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타이밍이 문제지. 그리고 종목이 문제지. 저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예. 그래서 조선주는 조선의 국모라고 얘기하는 엄경화 신영증권 이 아줌마의 얘기를 들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바이오는 들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예. 너무 이렇게 바이오가 안 좋아서 바이오의 애널리스트들이 다 딴 데로 가버렸어요. 회사로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바이오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바이오가 좀 좋죠. 임상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지됐던 임상 데이터가 이제 임상 실험을 하게 되니까 이제 임상 데이터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니까. 이제 바이오도 나쁘진 않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도 이제 본격적으로 봐야 하는데, 이제 바이오는 제가 조선주도 괜찮죠. 근데 종목을 잘 고려야 돼요. 바이오는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화초를 키우듯이 종목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박이 나오기가 참 힘든 섹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서 초기에, 그러니까 얘가 성장하기 전에 사야지, 성장을 해버린 상태에서 사면 좀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좋죠. 워런 버핏이 계속 사잖아요, 지분을. 제가 미국 주식 중에 참 좋아하는 주식이 하나입니다. 이게 옥시덴탈 페트롤. 근데 일본에 보면 다이이치 산교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주식이 있는데요. 이 주식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얘가 요 정도 단계에 있을 때가, 그러니까 맞나요? 맞나요? 제가 잠깐만요. 제가 공부를 좀 네, 얘가요, 이제 일본의 다이이치 산교라는 이게 제약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 레고캠 바이오나 그 ABL 바이오처럼 항체 플랫폼부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그 기술 수출로 받은 금액으로 1상, 2상,